좋아요, 구독! 오늘의 주제입니다. 사실 건설주에는 호재가 없다고 봐야겠죠. 사면초가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고물가와 거기에 중동 리스크까지 더해졌습니다. 대응 전략 어떻게 짜면 좋을지 자세한 내용 오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는 CPI가 예상치를 웃돌았고요. 거기에 중동 리스크 확대 가능성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사우디의 경우에는 이 사태와 거리를 둘 것이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굉장히 이른 시간에 전쟁이 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팔레스타인 지지를 좀 선언을 했습니다. 이건 어떤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보는지 좀 궁금하고요. 또 이스라엘군의 경우에도 앞으로 며칠 안에 가자시티에서 작전이 예정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전해왔습니다. 중동 리스크에 따라서 건설주들 어떤 타격을 좀 받게 될까요? 일단 정치적인 문제를 좀 먼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사실 정치 경제적으로 돈을 많이 벌어왔던 그 지역이 중동이잖아요. 네. 우리나라 그 70년대 사우디, 뭐 이라크, 카타르, 뭐 리비아 이런 중동 지역에서 돈을 많이 벌어왔는데 네. 지금 중동 지역 국가 간의 이해관계가 너무나 지금 복잡해져 있습니다. 사우디와 이란도 사실은 앙숙이었던 나라들이잖아요. 시아파, 수니파에서 수니파는 사우디, 시아파는 이란. 그래서 아주 앙숙이었던 나라들 상태고 지금 그런데 그 하마스를 이란이 지원해준다고 뒷말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네. 사우디는 우리는 팔레스타인을 지지해 뭐라는 표현을 좀 했고요. 거기다 또 이제 이 이스라엘을 접경으로 두고 있는 나라들이 이집트, 시리아, 요르단, 레바논 같은 나라들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집트나 사실 요르단, 시리아는 별 움직임이 없지만 레바논 남부에 있는 헤즈볼라가 또 공격을 해서 또 그 이스라엘에 공격을 하고 있고 결국은 이 복잡한 상황 속에서 사우디 입장에서는 지역의 국가 지도자로서 맏형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싶어서 아마 팔레스타인을 지지한다. 그런 이야기를 좀 했을 것 같고요. 이번에 그 아랍에미레이트 국왕에 올라서 지금 못 오잖아요. 연기했다, 무기한 연기했다 그러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죠. 아랍에미레이트에서 우리나라와 서로 투자 협정도 맺고 뭐 지금 항공 협정도 지금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런 전쟁이 터지니까 순방도 지금 늦추고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서 사실은 그 여러 가지 국제 정세와 경제 정세와 그러니까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문제가 좀 같이 엮여 있어서 풀 해법은 쉽지 않을 겁니다. 제가 사실 오늘 들어오기 전에 앞에 계신 우리 하창환 전문가와도 잠깐 이야기를 나눴었지만 아마 아까 뉴스에도 지금 뜨고 있는 게 110만 명의 그 가자지구 주민들한테 남쪽으로 대피하라고 지금 유엔에서 이제 통보를 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이제 도심으로 이제 밀고 들어가겠다는 그런 이제 이스라엘의 방침인 것 같은데 주변 국가들이 참여하는 전면전이 일어나지 않겠지만 국지전이라도 한번 확 세게 한번 그 전쟁이 붙고 나서 빨리 정리가 될 그런 분위기입니다. 사실 사우디 같은 입장이 지금 이번에 그 이스라엘하고 국교 정상화를 지금 하려고 하던 참인데 이런 일이 터진 거고요. 사우디가 그동안에 그 미국에 대해서 상당히 좀 부정적으로 좀 소위 말해서 좀 저항한다고 그러나? 그런 표현을 좀 쓰기 좀 이상한데 사이가 좀 안 좋은 상태에서 러시아와 또 감산을 했잖아요. 석유 감산하면서 유가가 또 오르면서 그게 세계 경제에 또 타격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오페크와 러시아와 사우디 또 미국의 관계 이런 게 엄청나게 복잡하게 돼 있는데다가 잘 아실는지 모르겠지만 그 러시아에 유대인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팔레스타인 수반이 러시아 방문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좀 진정시켜달라고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모든 나라들이 같이 복잡하게 엮여 있는 데다가 또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도 지금 내가 지금 이스라엘 방문 한번 해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젤렌스키 대통령도 유대인이랍니다. 유대계라니까 이게 지금 전 세계 자칫하면 유대계와 이 반유대계 또 이 전쟁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흐르고 있어서 아주 어려운 상황이지만 사실 우리나라가 중동에 대한 건설에 관한 것은 우리나라가 아주 오래된 노하우를 가지고 있고 또 인맥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큰 타격이라기보다는 지금 이제 약간 투자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는 좀 주춤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사실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엮여 있고 나라 역시도 많은 나라들이 함께 좀 이해관계가 충돌하기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 건설주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드려봤는데요. 우리 건설주의 상황은 녹록지 못합니다. 우리 건설업계가 올해 들어서 수익성과 안정성이 모두 추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금 조달의 난항을 겪고 있는데 여기에 CPI까지 좀 찬물을 끼얹었다라고 봐야겠습니다.
봐야겠죠. 그래도 해외 수주액을 살펴보면 지난 2015년 이후로 최고치를 기록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고요. 그중에서 수주액이 가장 높은 건설사는 삼성물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좀 호재 요인만 볼 수는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수주 실적은 좋습니다. 그런데 부채 비율이 또 높다는 얘기가 들려오더라고요. 어떻게 저희 해석하면 좋을까요? 혹시 이거 기억하세요? 2008년 9년에 리먼 브라더스 사태 나서 부동산 네. 경제 금융위기가 왔을 때 그 원인이 뭐였죠? 미국의 모기지론. 결국 부동산 문제였어요. 네. 부동산 문제에서 출발하거든요. 근데 뭐 건설사는 부동산 문제에서 출발하게 돼 있으니까. 근데 사실 부동산이 좀 경기 불황, 뭐 원가 상승, 물가 상승으로 해서 자금 조달이 어렵다는 건 이미 이야기 많이 나왔는데 어제 이제 한국은행에서 외감 기업 경영분석 발표를 한 거 보면 네. 2만 개 넘는 그 외감 기업의 2분기 영업이익률이 2022년에 6.5%에서 2023년 동기에는 3.3%로 영업이익률이 반토막 났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매출액이 세전 순이익률이 7.3%에서 3.4%로 그것도 또 반토막으로 떨어졌습니다. 부채 비율은 반면에 135.6%에서 150.3%로 증가를 했어요. 네. 근데 1분기가 부채 비율이 137.8%였는데 그 2분기에는 150.3%로 증가했다. 그러니까 부채 비율은 오히려 올라가고 지금 그 급증했다. 뭐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차입금 의존도도 27%에서 31%로 낮아졌고 다만 이제 매출액 증가율이 해외 수주 실적에 이제 힘입어서 17.5%에서 12.3%로 조금 낮아졌는데 네. 다른 외관 기업들은 전부 매출액 증가율이 확 떨어졌단 말이죠. 네. 오히려 늘었다는 건데 결국 대형 건설사들의 그 공공 수주 그다음에 해외 수주 성과로 인해서 네. 다른 산업과 다르게 좀 달라졌어요. 근데 잘 아시겠지만 이자 보상 배율이라고 그러죠. 그 네. 영업이익으로 내 부채 이자를 갚을 수 있냐가 보통 1 기준으로 하는데 네. 1 미만인 회사들이 뭐 한신공용, 신세계건설, HJ중공업 이것은 이제 한화증권에서 리포트로 나온 내용들인데 네. 거기 이제 GS건설이나 HD현산도 2분기에 이자 배상 보율이 1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네. 뭐 잘 아시겠지만 이 두 회사는 지금 부실 공사 문제 때문에 상당히 네. 정부의 제재도 받고 있고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기타 뭐 다른 회사들도 보면 SK에코플랜트나 KCC건설, 신세계건설, 두산건설, 한양, HJ중공업들이 작년 말에 다 그 이자 보상률이 1 미만이었단 네. 말입니다. 결국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아주 대형 건설사들을 제외한 중견 건설사들의 현금 흐름을 우리가 좀 유심히 좀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우리가 그 투자하시는 분들이나 여러 가지 그 투자 목표를 삼으실 때 볼 때 보면 뭐 매출액도 중요하고 순이익도 중요하고 순이익 증가율도 중요하지만 현금 흐름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네. 사실 현금 흐름이 사람으로 말하면 피와 같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그 아프도 피가 잘 순환이 되고 호흡을 하고 있으면 네. 그 건강을 유지할 수 있듯이 기업도 마찬가지인데 아무리 이익이 많이 나더라도 당장 현금 흐름이 안 좋아지면 네. 이게 어려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중견 건설사들 지금 말씀드린 이자 보상 비율 1 이하 이런 회사들은 좀 현금 흐름을 좀 예의 주시해서 우리가 투자에 좀 지표로 좀 삼아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현금 흐름에 대해서 살펴봐야겠습니다. 그런데 뭐 실적 시즌도 앞둔 만큼 저희가 대형 건설사들의 영업이익도 한번 좀 알아봐야 될 것 네. 같은데 전망치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평론가님께서는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좀 평가하고 계실까요? 저는 지금 현대건설이나 뭐 이 대우건설 같은 경우는 해외 네. 그 수주가 좀 많은 회사들이잖아요. DL, ENC 같은 경우도 네. 마찬가지고요. GS는 지난번에 그 국내 그 부실 때문에 약간 그 여러 가지 영향을 좀 받고 있는 것 같고 네. 하기 때문에 아마 그 3분기에는 더 영업이익이 좀 더 올라갈 겁니다. 지금 네. 올라가고 상당히 좋은 원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는 좀 중장기적으로 건설사들은 좋아질 거다. 그러나 당장 확 좋아지지는 않는다. 네. 그 얘기 기억하세요? 옛날 그 문재인 정부 때 김현미 장관이 그런 말씀하셨던가요? 국회 나와서 뭐 부동산 문제 말씀하니까 네. 빵처럼 막 찍어낼 수도 없지 않느냐 뭐 이런 말씀하셨던 거 네, 기억하기 네. 때문에 건설은 회복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린다. 네. 라고 이해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중장기적으로 나아지겠지만 지금 당장은 사실 길을 찾기가 좀 어려워 보입니다. 그런데 또 건설주 약세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부분은 원가율이 꼽힙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요. 올해 상반기 주요 건설사의 매출 원가율이 90%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레미콘과 뭐 시멘트 같은 원자재 가격이 오른 영향 때문일 텐데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현 시점에서 게임 체인저로 작용할 요인은 없을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이 건설주의
냉각기가 언제까지 지속될까요? 전 앞으로 한 9개월 이상 갈 거다. 네. 장기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건설은 하루아침에 경기가 좋아지거나 네. 이러질 않아요. 왜냐하면 아파트를 빵으로 찍어낼 수 없듯이 네. 우리가 다리를 건설하더라도 아니면 건물을 짓더라도 3년, 뭐 5년 이렇게 걸리는 거기 특징이 있기 때문에 오래 걸리는데요. 다만 지금 이스라엘과 이 팔레스타인 하마스하고 이 급격한 국지 전투가 붙었지만 그것도 결국 복구를 해야 되는 문제가 네. 있을 거고요. 우크라이나도 지금 전쟁 양상이 거의 지금 지연전으로 소강 상태로 가고 있지만 벌써 1년 반이 넘었잖아요. 네. 그래서 보면 아마 내년 2년을 끌지는 않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전망을 해보면 그래서 우리 우크라이나 전후 복구 사업에도 우리나라가 적극 네. 현재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각종 전쟁 복구 그다음에 정부의 SOC 사업 또 발주 아무리 정부가 재정적으로 지금 현재 허리띠를 졸라맨다고 하더라도 SOC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 경기가 복합적으로 적용될 텐데요. 특히 부동산 경기는 현재 공급이 없기 때문에 네. 아마 계속 3, 4분기나 뭐 4, 4분기에 공급 대책이 나올 것이다 했는데 공급 대책은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 하반기쯤 정도에는 좀 회복이 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걸 조심스럽게 전망해 보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9개월쯤 말씀을 드리는 네. 거고 국내 기업들의 투자도 한번 회복에 도움이 되겠죠. 지금 뭐 삼성이 지금 용인 남사에다가 지금 대규모 네. 반도체를 짓는다고 하고 SK 하이닉스도 지금 용인에 이제 공사를 이제 하게 되고 여러 가지 그런 투자 사업들이 진행이 되면 좀 회복을 할 텐데 바로 되지는 않고 내년 하반기쯤을 노려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싶습니다. 네, 그렇죠. 지금 평론가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한 9개월 정도까지는 그다지 좋은 상황이 예상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건설하면 부동산과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겠습니다. 부동산 시장도 살펴보면 침체기가 한 2년 정도 지속이 되다가 지금은 또 변동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통계 수치로만 살펴봤을 때는 회복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판단이 되지만 거래량이 또 줄어들면서 변동성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포트에 만약에 그래도 건설주를 저기 담게 된다면 해외 시장에서 성과를 내는 기업에 집중을 해봐도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어떤 기업들이 해외 시장에서 성과를 내고 있을까요? 그렇죠. 이제 해외 시장은 현재 네옴시티, 뭐 인도네시아 신수도 건설 사업, 그다음에 에너지 분야 사업들, 그다음에 항만 이런 분야들이 있기 때문에 뭐 현대건설이나 GS건설이나 대우건설이나 DLENC, 뭐 삼성 엔지니어링, 삼성물산 뭐 이런 회사들을 저희가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실 때도 항상 해외 건설협회 홈페이지나 이런 데 들어가셔서 현재 해외 건설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네. 있는지 어느 회사들이 참여하고 있는지 보시면 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회사를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늘 우리가 어떤 회사들이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지 또 투자의 적격인지를 늘 정보를 아주 큰 눈 뜨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정보를 한번 눈뜨고 보는 상황에서 지금 저가 매수가 유효한 건설주는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일단 뭐 저가 매수라기보다는 네. 다시 회복되는 걸 생각하신다면 제가 9개월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럼 거의 1년을 내가 버텨야 되는데 1년 정도 장기 투자를 내가 생각하고 있다라는 회사들을 보시면 아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6개 회사 정도 네. 삼성물산, 뭐 현대건설, GS도 장기적으로 그다음에 대우건설, DLENC, 삼성 엔지니어링처럼 좀 장기적으로 내가 투자를 좀 목표를 하고 있다. 이 회사들이 현재 어떻게 전망하고 해외 투자를 어떻게 하고 있다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